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공산국가가 될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은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줄 알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군과 소련군에게 점령된 상태였고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이 건국을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미국은 소련과 합의하여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좌우합작의 결과는 곧 공산주의 정권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 좌우합작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국인이 하나로 뭉쳐 총선거를 치르고 완전한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워 연합국인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공동으로 5년간 신탁통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우합작을 원했던 미국과 좌익정부 수립을 원했던 소련의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1946년 2월 8일 북한 최고 정권 기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토지개혁법을 발표하는 등 이미 공산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 수립을 세우게 되면서 남북분단은 현실화되었습니다. 남한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좌우합작 정부를 세우기를 원했던 미국이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고 게다가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대부분의 지도자들 역시 공산주의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좌우합작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공산화 작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 남한마저 공산화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북한에 이미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것을 알았기에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승만이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어서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용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북분단의 원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는데 이승만은 어떻게 반공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할 것이 뻔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공산주의는 인민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인민을 굶겨 죽이는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험한 실체를 꿰뚫어보고 외로운 싸움을 했고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똑같은 성과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일을 안 하게 되면서 기술과 발전이 없는 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현재 북한을 통해 확실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수많은 지식인들까지도 매료시킬 정도로 전 세계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실체를 아는 이승만은 미국이 좌우합작 정부를 원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며 미국과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미국은 이런 이승만을 집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전 세계 언론은 이승만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따르던 남노당을 비롯한 좌익들은 이승만 암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암살 위기를 넘기며 이승만이 미국과 남노당 그리고 일부 세계 언론들과 싸우고 있는 사이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좌우합작을 한 나라마다 우파 지도자들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당하거나 암살되거나 실종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북한을 예로 들면 북한은 원래 우파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 선생이 가장 영향력 있는 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산주의 이론가였던 현준혁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소련의 지지를 받는 젊은 대위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은 실종됐고 현준혁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소련파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소련파 공산주의자들만 남은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붉게 물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좌우합작 정책을 폈던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을 포함해 그리스와 터키마저 공산화하려는 소련의 팽창 욕심을 확인한 미국은 1947년 3월 소련과 냉전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정책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여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위대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이 친공산주의에서 반공산주의로 바뀌면서 이승만에 대한 태도 역시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승만 노선이 맞다. 대한민국은 반공정권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김강동 박사님은 공산주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쓸어버릴 때 쓰나미 같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소련의 꼭두각시 위성국이 되는 것을 막아낸 유일한 인물이 이승만이었다고 평합니다. 그리고 김길자 교수님도 소련, 미국 국내 타협파들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이승만의 투쟁은 전 세계와 맞서 싸운 1인 혈투였다고 말합니다. 2. 5월 10일 자유총선거와 헌법을 만든 재헌국회. 이승만은 한반도 정부 수립 문제는 유엔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의 2배에 달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엔은 남한만이라도 선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만 21세 이상의 남녀라면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있던 일입니다. 단순히 투표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자유와 권한을 준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북한과 뜻을 같이 하는 좌익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습격, 방화, 테러 등 전국 각지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자유총선거는 95.5%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이 300여 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 60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모든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총선거가 이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총선거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여 재헌국회라고도 불리는 제1대 국회가 됩니다.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을 맡게 되면서 1948년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재헌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재헌국회 때 이승만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며 이윤영 의원을 불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은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제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헌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180표의 찬성을 얻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반과 상놈,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모두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선포식은 가졌지만 더 시급한 것은 유엔이 건국의 정당성을 승인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국가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볼 때 유엔의 승인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승인안을 유엔에 올릴 때마다 소련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엔에서 찬성 48표, 반대 6표를 얻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유엔 승인은 1950년 6.25 전쟁에 유엔군 참전을 끌어내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에 대한민국 생존에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가장 큰 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보는 눈과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전략적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영토 국민 주권 모두를 갖춘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국가의 탄생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잃은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 승인을 받지 못할 독립운동 단체였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은 독립운동, 해방, 총선, 국회 구성, 헌법 제정, 대통령 선출, 정부 수립, 유엔의 승인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는 건국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지만 태어난 날을 생일로 하는 것처럼 건국일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얻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 대한민국을 사랑하길 원합니다.